두 번째로는 그 관념적인 어떤 해석이 있을 것. 그 다음에는 아주 기술적인 능숙함이 있을 것. 이것이 그런 잘 그렸다, 좋다라고 하는 예술품의 그런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세 가지를 아주 균형적으로 잘 갖춰야 되는데 조용진 교수가 주목하는 뇌의 주요 기능은 세 부분이다. 먼저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우뇌는 그림에서 비례와 균형을 잡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이를 통해 시각적인 자연스러움을 전달한다. 반면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좌뇌는 그림의 구도를 잡고 변형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뇌가는 화가 특유의 필치를 통해 능숙함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홍도의 그림에서 비례와 균형을 잡는 우뇌의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한국 사람은 남자는 7과 2분의 1등신입니다. 그래서 키 전체가 머리 길이에 7배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반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남자의 평균인데 단원 그림에서 보면은 남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7과 2분의 1등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7과 3분의 1등신이 한국 여자의 그런 평균인데 김홍도가 그린 그런 여자 그림에서는 역시 7과 3분의 1등신 으로서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김홍도의 오른쪽 뇌 정보 처리가 상당히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크고 반면 좌뇌의 기능은 작품의 구도와 변형 능력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서당 그림의 경우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과는 정반대로 뒤로 갈수록 인물이 크게 그려져 있다. 왜 이런 변형을 준 것일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원근법에 맞게 사람의 크기를 조정해 보았다. 그 결과 뒤에 앉은 인물들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불안정한 느낌이다. 결국 김홍도는 의도적으로 변형을 한 것인데 원근법에 익숙한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홍도는 앞에 아이는 쬐끄맣게 뒤에 훈장 선생님은 크게 뒤에 있지만 이렇게 한 것은 어른은 크고 아이는 작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말하자면 언어화된 이런 왼쪽 뇌적인 정보를 그림에 넣어서 그린 거죠. 우리 왼쪽 뇌가 볼 때는 이런 그림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왼쪽 뇌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 그림 역시 약간 변형돼 있는데 소를 보면 마치 하늘로 솟아오른 것 같이 그려져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소가 일꾼들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위치를 조정해 보았다. 다소 편안해졌지만 한쪽이 텅 빈 느낌이다. 결국 김홍도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과 함께 소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듯한 힘찬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한편 김홍도의 무동 그림을 보면 동적인 필치와 굵고 힘찬 선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다른 그림과 비교하면 좀 더 정확히 드러나는데 신윤복 그림의 경우 힘찬 느낌보다는 사실적인 묘사와 따뜻한 색감을 특징으로 한다. 왜 이런 느낌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면은 자전거 타는 게 능숙해지고 말을 많이 하면 말하는 게 능숙해지고 그런 것처럼 붓도 오래 쓰게 되면 능숙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정 박자가 맞게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사르리라 이렇게 해도 노래를 잘 부른 거죠. 음정 박자가 잘 맞으니까. 그러나 이거보다는 좀 힘을 넣어서 보다 능숙한 솜씨로 나는 숲으로 거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잘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창법은 대뇌 기저핵을 포함한 이런 뇌관을 자극하는 이런 노래란 말이에요. 김홍도 그림의 능숙하고 힘찬 표현이 보는 이의 뇌관을 보다 크게 자극해 공감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그림 속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정확한 비례와 힘찬 구도, 뇌관을 자극하는 필력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뇌 또한 균형 있게 자극해 쉽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참 재미난 시도인데, 이 김홍도의 그림을 색다르게 접근해 보면서 한 장의 훌륭한 그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 김홍도의 그림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당시 최고의 예술 평론가이자 단원의 어린 시절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왕의 기록을 보면 김홍도는 특히 이 사람살이 100가지 1000가지의 일과 세속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옮겨 그리기를 잘했다.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이하다라고 외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손뼉을 치면서 기이하다라고 외쳤다. 아마 대단히 놀랍고 신기했나 본데요. 이 당시 조선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이 김홍도의 그림이 평소 자신들이 보던 모습을 똑같이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기가 흔치 않던 시절에 이 사진을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이 그 놀란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조선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이 경직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건 조선 초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배경부터 또는 옷차림새하며 또 이 분위기가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것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가 살던 18세기가 되면서부터 사실 그대로의 조선 사람들, 그것도 백성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전주시에 위치한 경기전.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어진이 있다. 그런데 태조의 어진을 자세히 보면 바닥이 특이하다. 당시 중국의 관례에 따라 양탄자를 배경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반면 후기에 그려진 철종임금의 어진을 보면 바닥이 달라져 있다. 용이 그려진 조선의 화문석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8세기 숙종 때였다. 당시 조정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숙종 당시의 기록인 승정원 일기를 보면 양탄자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관습일 뿐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 평소의 어좌 모양 그대로 화문석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왕의 초상화 속에 나타난 이 작은 변화는 당시 조선인들의 달라진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층들이 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오랑캐 청나라의 차지가 되었고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오랑캐에게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으로서